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나는 먹었어요. 근데 저기 혹시 하나 더 있으면 그쪽 먼저 줄 수 있어요? 봉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다른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옆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떠올리는 그 모습이 봉사자의 가슴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영하 8도의 서울역 광장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차가운 서울역 바닥에서 남의 밥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할아버지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군용 담요 하나를 무릎에 걸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이 노인의 이름은 박성원이었습니다. 올해로 80살이 된 할아버지는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지 어느덧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알아온 봉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달라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역 광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는 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일로 자식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되지. 대체 어떻게 살아온 분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에 타인 걱정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까요? 그 삶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어느 목요일 오후의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할아버지는 1946년 경상남도 진주의 한 넉넉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포목 장사를 시작해 광복 이후 섬유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집안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 재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아버지의 사업은 더욱 단단하게 번창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형이 하나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5 식구가 기와집 대문을 달고 사는 넓은 집에서 그는 말 그대로 부족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밥상에는 항상 고기가 올랐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던 시절에 할아버지는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품이 있는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지역 유지로서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할아버지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집안의 풍경은 고기도 구두도 넓은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요일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부엌에서 밥을 평소의 2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하게 지어진 밥을 커다란 양은 대야에 정성껏 담아 아무런 말도 없이 대문 앞 골목에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동네에서 끼니를 잇기 어려운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한 그릇씩 떠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나와 지켜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놓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밖에서 직접 안 줘요? 어머니는 쌀을 일다가 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해. 주는 사람이 보이면 받기가 어렵거든. 그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가 80살이 된 할아버지의 뼛속에 아직도 살아 숨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섬유 관련 사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충분히 배울 것을 익히고 나서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그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고 돈도 넉넉했습니다. 타고난 사업 감각도 나쁘지 않아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으며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부산의 한 상인 집안 딸로 단아하고 성실하며 속이 꽉 찬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서울 마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오붓하게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고 3년 뒤에는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0대의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두루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월급은 넉넉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으며 아내는 집안을 빈틈없이 야무지게 꾸려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반듯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양은 대야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주말이면 성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거들었고 명절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 떡을 들고 직접 돌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에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주는 게 낙인 사람이에요. 아내의 말은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며 남편을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담담한 관찰이었습니다. 4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안 사업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형이 사업을 맡았지만 형은 경영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과 무리한 사업 확장이 한꺼번에 겹쳐 터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가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집안 사업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한 땀 한 땀 쌓아온 자산 대부분이 부채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형은 그 커다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몇 달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성원아, 우리가 가진 거 다 없어졌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거 있어요. 그걸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귀로 듣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두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거래처도 하나둘 늘었고 직원도 어느덧 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두둑한 봉투를 쥐어줬고 직원 중 누구 하나 아프다 하면
병원비를 먼저 챙겼습니다. 야근이 이어지는 날에는 직접 고깃집을 예약해 직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양은 대야가 늘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특히 아끼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7년이 된 이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눈치 빠르며 일 처리가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오른팔처럼 여겼습니다. 거래처 미팅도 함께 다녔고 중요한 계약 자리에는 항상 그를 옆에 앉혔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직접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거래처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과장님이 새로 차린 회사로 계약을 옮기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이 회사를 차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동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과장은 6개월 전부터 조용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공들여 쌓아온 거래처 명단을 손에 넣었고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과 은밀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 2명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의 내부 단가 정보와 납품 조건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사고 병원비를 내주고 아들처럼 여기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할아버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더 잘해줬어야 했는지, 아니면 덜 믿었어야 했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한꺼번에 잃은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월급을 맞추는 것조차 빠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적 대응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할 돈도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싸움을 이긴다 한들 이미 돌아선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또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는 데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한 푼도 빠짐없이 먼저 전부 지급했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만큼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한참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신, 집 담보 잡혔어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밥은 먹어야지. 걔들은 아무 잘못 없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와중에 남은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는 남편 앞에서 화를 내야 할지 그냥 울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담보로 잡혔던 집도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장성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원에서 가정을 꾸렸고 딸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65살의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린 상처와 함께였습니다. 아내는 6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떤 전조도 없이, 어떤 준비도 할 틈도 없이 아내는 그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반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채로 지냈습니다.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수원 집으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을 아들 집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한 사이 조용히 혼자 짐을 쌌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그 짧은 메모를 발견하고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신 거예요? 다시 오세요. 나 친구 집에 좀 있으려고. 걱정 마라.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지방에 잠깐 내려가 있다고, 아는 분이 방을 내줬다고 둘러댔습니다. 전화 통화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만남은 할아버지 쪽에서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심스럽게 미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아버지는 11년째 그 거짓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역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바닥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고 밤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오래된 노숙인들 사이에서 은근한 텃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이 밝아오면 광장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조용히 주웠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자리가 눈에 띄면 치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달리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봉사자가 이른 새벽 배급을 나눠주러 나왔다가 할아버지가 자기 몫의 주먹밥을 받자마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젊은 노숙인에게 말없이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뒤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나는 나이 들어서 적게 먹어도 되거든요. 그날 이후 봉사자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마지막에 잠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하루 동안 그가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는 광장을 쓸었고 낮에는 몸이 불편한 노숙인이 복지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의 신청서를 대신 꼼꼼하게 써주었고 새로 들어온 젊은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 일정과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 다투는 기색이 보이면 조용히 그 사이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낮추며 말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밥은 잘 드세요? 잘 먹지? 오늘도 잘 먹었어? 너는? 저야 뭐.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뵐 수 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은데. 이번 주는 좀 바쁘다. 다음에 보자.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끊고 나서 한동안 서울역 광장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한참 맴돌았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손자 얼굴. 명절이면 그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가득한 날, 할아버지는 유독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광장 한켠 벤치에 조용히 앉아 무거운 짐을 들고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를 데려가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들 가정에서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고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광장을 쓰는 빗자루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청서 한 장을 혼자서는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보받은 밥을 허겁지겁 먹는 젊은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겨울 새벽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 담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라면을 끓이는 냄새와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 그 배경소음이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갈까봐 할아버지는 항상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근처처럼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뒤섞이는 곳이면 더 좋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통화 중에 물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응, 근처 시장이야. 오늘 산책 나왔어. 그 거짓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도록 할아버지는 아들 전화가 왔을 때 쓸만한 대답을 미리 몇 가지 머릿속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디 있냐는 질문, 밥은 먹었냐는 질문, 날씨는 괜찮냐는 질문.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대답들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봉사자 중 한 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면 도와주실 텐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면 도와주려 하겠지? 근데 그게 아들한테 짐이 되거든. 난 짐이 되기 싫어요. 그 말을 들은 봉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억울하지 않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도 모르고 사셨는데 믿었던 직원한테 배신까지 당하시고 결국 이렇게 드신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 쓴 거지. 다 썼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로 태어난 건 내 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근데 그걸로 젊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직원들 월급 줄 때도 쓰고 지금 이 사람들 밥 한 끼 나눠 먹을 때도 쓰고 잘 쓴 것 같은데요? 배신한 그 친구요. 그 친구도 제 나름대로 살겠다고 한 거겠지.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만 무거워지거든. 그의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품은 채로도 미움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고 담담한 정산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눔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보여주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이름도 없이 박수도 없이 기억해달라는 말도 없이 아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새벽마다 묵묵히 쓰는 이 노인이 한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무런 고생도 모르고 자랐다는 것을 믿었던 직원에게 등을 찔리고도 남은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들이 걱정할까봐 11년째 거짓말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박수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조용히 밥을 대야에 담아 대문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들어오면 됩니다. 오늘도 서울역 광장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각,
광장 한켠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저 노인 한 명이 혼자 천천히 꼼꼼하게 바닥을 쓸고 있을 뿐입니다. 박성원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은 오늘 아침도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빗자루질을 마친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서울역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으로 바삐 들어가는 사람들, 분주하게 나오는 사람들, 저마다 자신만의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딘가는 여기였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소녀는 배신을 겪고 전부를 잃고 난 뒤에도 미움 대신 나눔을 택했습니다. 여든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아직 있어서였습니다. 오늘도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